생존 우선순위 2025년 5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트럼프 악역 자처해 3차 대전 막으려는 것, 트럼프 2.0 집중 개선 5단계로 풀어낸다. 민주주의에 대한 숨겨진 위협이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은 빚을 갚을 생각이 있는가? 세고 센 중국 세일, 결국 태양은 하나, 그 이름은 하나. 정말 신의 한 수였다. 현대차 비상인 줄 알았는데 묘소가 통했다. 김문수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하고 자치권 대폭 이양. 여기에 제가 물음표를 좀 붙였습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 휴전 공약, 남아공 대통령 백악관 외교 참사, 일본쌀 가격 폭등 분노하는 일본인들, 이런 부분은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일요일 방송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고자 제가 재편집을 해가지고 좀 의미를 좀 부여를 했습니다. 트럼프 악역자처의 3차 세계대전 막으려는 것, 현정민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5월 26일 날 보도했습니다. 중 목표는 아시아 장악, 대만 침공 시 한국도 전쟁 위험, 신간 제2차 냉전 시대로 돌아온 미래 전략가 제이슨 생커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냉전은 2년간 대립안인 중국과 반중국 간 갈등, 미국이 총대 맸다. 트럼프 과정보다 결과 중시. 중국의 목표는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다. 사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그 틈을 타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관세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을 뿐이다. 신간 제2차 냉전 시대 콜드워2의 반응도 뜨겁다. 이번 냉전의 싸움터는 더 이상 군사 개입만으로 갈리지 않는다. 자원 통제권, 정보 지배력, 무역 안보력 등 다양한 국가적 역량이 승패를 좌우하며 그 형태도 대리전, 사이버전 등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 무역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재구성하고 대체 공급망을 빠르게 확보한 국가와 기업만이 재편된 질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생존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며 미국의 기술력과 산업 주권을 회복하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동맹을 흔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동맹국들이 중국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도록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최근 이루어진 관세 유예는 후퇴가 아닌 전략적 숨고르기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90일간 관세 유예를 조치한 것은 실질적인 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한다. 실제로 미국은 관세를 경제적 실사격 훈련, 에코노믹 라이브 파이어 드릴이라고 보고 있다. 군사 훈련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이 얼마나 강하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 중국의 침공 의사를 꺾어놓으려는 것이다. 우선 인도가 최대 수혜국이 될 확률이 높다. 다만 정보통신 기술 산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삼성, 하이닉스, LG 등 대기업들이 미국 텍사스 등지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첨단 기술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일단 가장 시급한 건 안보 아닐까? 출산율 저하나 AI 전략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이 모든 계획은 무력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첨단 기술과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는 자본 유익과 국가 브랜드를 유지할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 그 기반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고
제이슨 생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사람이네요. 트럼프가 강조한 동맹블록의 중심은 확실히 한미일 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국이면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까운 게 한국과 일본이니까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센케 같은 사고방식, 그런 생각은 제가 벌써 그 트럼프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당어 같은 거로 제가 해석을 했죠. 집중 개선 5단계로 풀어낸다.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제약은 중국이다. 중국에 최고의 관세를 매긴다. 다른 모든 것을 위 결정에 종속시키는 작업을 한다. 타국을 경유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관세를 매긴다. 여타 동맹국들과는 원만한 상호 관세 협정을 맺는다.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킨다. 성과가 성장했다면 1단계로 다시 돌아간다. 다시 제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중국이 제약이라고 보고 이 제약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지속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행 중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까지인 장애물이 나올 수 있다. 이 장애는 제거해 가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 나온 게 미 패배론 부상 뭐 이런 식으로 미국 그 좌파들의 그 언론 뉴스를 그대로 그냥 퍼다가 나르는 한국 언론 수준을 또 제가 여기다가 좀 지적을 했죠. 이제 1회전 정도도 안 지났는데 뭘 그렇게 가지고 무슨 부정적까지를 나온 걸 가지고 뭐 미국이 실패했느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볍다 하는 생각이 있고 진지하게 좀 트럼프가 하는 것이 왜 그러는지를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 의도하지 않는 결과나 부정적까지 또 나타나는 장애물, 저항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그 트럼프의 그 정책 진행을 방해하려는 뭐 의식적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그 트럼프 비판론 애저녁에 그냥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언론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 트럼프 2.0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 결과는 한미 동맹 강화로 나타나기를 또 강력히 기대하고 또 그렇게 기브앤테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숨겨진 위협이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비판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사라 에월 바이스 데일리 비스트 5월 24일 날입니다. 법원 판결과 이를 활동주의 판사라고 발표하는 사람들을 그 공격을 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그 사법에 대해서 이번 1000페이지가 넘는 법안의 본문 깊숙한 곳에 묻혀 있는 이 법안은 연방법원이 법원명령을 위반할 경우 정부 공무원을 경멸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이다. 더 이상 사법부가 부과하는 효과적인 제약이 없도록 군주제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다. 트럼프는 1월부터 연방정부를 재구성하고 미국과 해외에서 자신의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연방 직원과 고위 관리들을 해고하고 자금 동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 변경 발표 등 대대적인 조치,
의회는 사법부의 규칙 집행 권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자는 말했다고 그러고, 이것은 권력분립 위반이라고 말씀드린다.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숨겨진 보석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AI 규제 금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 체크되지 않은 AI의 사용으로 인해 기만적으로 현실적인 가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는 이런 거죠. 이번 법안에 규제 제한을 하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화요일과 수요일에 의원들이 밤을 새워 법안을 마무리하고 공화당의 지지를 달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정리한 후 목요일 새벽에 단 한 표 차이인 215대 214로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공화당은 상원으로 향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최종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법안 버전에 몇 가지 높은 변화를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목표는 7월 4일에 맞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카시다는 두 사람 모두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며 유권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게, 민주주의 우려를 언급하기 전에 로마 공화정부터 다시 역사학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오네요. 공화정의 요체는 상권 분립의 견제가 가능해야 이런 건데, 지금 의회와 행정,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과 공화당 출신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대해져 가지고 사법부를 쭈그러뜨리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공화정의 상권 분립의 균형과 견제, 이런 측면으로 언론 뉴스들이 다뤄야 될 것입니다. 단지 민주주의가 침해됐다 하는 것은 인민주의가 침해됐다는 것으로 자꾸 제가 읽히거든요. 요즘 민주라는 말과 인민주의라는 말이 헷갈리게 좌파들이 용어 정의를 써먹었기 때문에 공화라는 말이 좀 더 민주공화국이니까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민주공화를 꼭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렇게 상권이 우측으로 편향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인데, 이 뭔가 자정장치가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터졌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215대 214로 통과가 된 거니까 단 한 표 차이로 민주당이 아직 굳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는 요걸 제가 좀 더 작게 그려야 될 겁니다. 나름대로 상대적 크기가 비슷해 가지고 나름 두고 보자. 민주당이 지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견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지금 막 그냥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이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여기 삼각형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은 검은색이 나오죠. 아니, 색의 삼원색은, 빛의 삼원색은 흰색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시험을 그때 잘 봤던 게 지금 나이가 한 70이 넘어서도 그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이것은 빛의 삼원색이 아니고 색의 삼원색인데, 이 검은색이 자정장치 기능이 미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게 보통 템플릿으로 맨 밑에 뒀었는데 관련 뉴스 때문에 중간에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이런 걸 제가 써놨거든요. 참고해 주시면은 그냥 간접적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수 카월도 이것도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결을 시켰습니다. 미국은 빚을 갚을 생각이 있는가?
미국채 금리 급등 흔들리는 시장,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5%를 돌파, 미국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30년 금리는 다시 7%대 육박, 한국은 4% 내외. 5월 16일 날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 날 감세한 크고 아름다운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뛰고 있다. 그래서 왜 뛰냐? 왜 뛰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감세를 하면은 국가 수입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신뢰도 하락과 금리가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트럼프 감세하는 이 적자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 보면은 민주당 측을 지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트럼프는 이번 감세안을 크고 아름다운 법안 원 빅 뷰티풀 빌 10년간 약 5천조의 세금 감소가 예상되는 법안이다. 감세안 중 가장 중요한 개인소득세 감세안, 팁에 대한 세금 면제,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 등 지출 감소안도 포함,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지출 7천억 달러 삭감, 학자금 대출 축소 및 역량 보충 프로그램 개혁, 새로운 트럼프 계좌 등장,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 폐지도 포함 등 바이든 IR법 무력화, 세금이 줄어들면 수입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주장. 문제는 36조 달러의 미국 부채 증가가 급속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빚이 너무 커져서 GDP 5%가 연방부채 이자로만 나간다. 이자 부채로만 5%가 나간다. 이런 건데 2050년에는 이만큼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이 이 정도 순으로 꽤 지금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반대한 자들은 다음 선거에서 공천받을 생각하지 마라. 실한 지도자인 대통령을 강철 대우로 따르지요. 캐롤라인이 대변인이 얘기한 거죠. 동시에 달러의 가치도 급락했다. 미국 통화 금리 주식의 트리플 약세.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고 그러고 미국 매도 전략이 돌아왔다. 미국 달러 약세로 우리나라 원화는 가파른 강세.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 엔화도 강세가 되면은 수출에 좀 장애를 좀 일으키겠죠. 과거에는 미국이 아무리 부채를 늘려도 채권을 사주는 국가들이 있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 많은 부분 수용하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번 돈을 다시 빌려주는 국가들이 있었다. 중국, EU, 일본 등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관세 전쟁으로 모두가 적으로 돌리지 않았느냐. 누가 돈을 빌려줄 것인가.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이냐. 안 살 거다. 안 사면은 미국 내에서 다 소화를 해야 되겠죠. 이유는 애초에 그 성립 목적 자체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취하게 한 것이며 현재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역 흑자를 기록한다라고 트럼프는 주장을 하고 있죠. 진짜로 도지로 미국이 돈을 아끼고 줄일 수 있는가라고 회의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든돔이라고 또 돈을 억수 쓰는 거를 좀 또 발표를 했다 이거예요. 돈은 줄인다고 해놓고 이런 거는 또 돈을 쓴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돈을 줄이고 꼭 필요한 돈 선택적 지출을 하겠다는 거로 그렇게 좋게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배고프고 힘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많이 쓰는 대로 우리 그 김정은 동지께서 한 얘기로 무슨 얘기냐, 고난의 행군을 다 각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미국이 이 고난의 행군을 할 각오가 있느냐, 아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이제 까는 얘기죠. 재무장관 베센트도 투자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임계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원은 월요일 저녁 암호화폐인 일종인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안을 66대 32로 통과시켰다. 일명 제니어스 법안.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디지털 달러 역할을 한다. 실제 달러는 약세로 만들고 암호화폐의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의문을 했는데, 자, 아까 미국은 부채를 갚을 생각이 있냐? 누가 그러는데 암호화폐로 갚으면 된다. 그래서 트럼프는 암호화폐 지지자다. 그래서 그 트럼프 밈이라는 화폐를 또 트럼프 코인이라고 상위 220명에 주어진 특별한 게 뭐 리셉션에 초대를 해가지고 뭐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의심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트럼프의 재산이 이미 백지 신탁되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암호화폐는 백지 신탁이 아닌 사실상 아들 신탁. 트럼프 패밀리가 관리하는 대통령의 암호화폐 보유액은 현재 그의 순자산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추정된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트럼프도 어찌 보면은 호수아비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달러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떤 세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뭐 의회에서 그 암호화폐 규제 법안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된다지만은 규제한다는 법이 사실상은 딴 놈들은 못하게 하고 어느 한 핵심 글로벌 세력이 이 세계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통용되는 그런 화폐로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하는, 아직은 음모론적인 음모론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월 말 들어 일본 국채 수익률도 크게 상승.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랐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죠. 한국 30년 국채 2.6%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3.2%로 지금 많이 올랐다 이거예요.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빠르게 불어나는데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과 경기 부양 등으로 씀씀이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서 한국 부채 비율이 꽤 올라갈 거 아니냐. 요거 가지고 많이 이미 뉴스가 나왔고 이재명이 얘기도 나오고 그 호텔 경제론도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정부 부채 비율이 뭐 GDP에 일본이 200 몇 프로고 우리나라는 아직 100%도 안 되고 뭐 얼마뿐이 안 되는데 가계부채는 그런데 GDP급으로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정부 부채 말고 지금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는 더 문제인데 고령화 시대 2030년인가 언젠가 그냥 노인복지 돈으로 나가는 게 국가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돈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 국량에서 뭐 자꾸 뭘 해주겠다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또 제가 어저께 소개를 했죠.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민간 기업으로 치면은 원가 절감하겠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트럼프는 세입도 줄이는 감세안을 하원을 통과시켰다.
기업은 절대 수입을 줄인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일본 이시바는 감세하는 현재 생각할 수 없다고 발언했고, 기업에서도 비용 절감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분명 낭비진 요소는 찾아서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떻게 하면은 국가 말고 기업은 스루풋을 올릴 방법을 매진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업이 잘 되면 정부는 세입을 더 증가시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소득세를 줄이고 뭐 해서 세수가 없어지고 법인세를 줄여줘가지고 그 세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국가의 세수는 늘릴 거냐. 과세를 하면은 된다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마지막에 얘기한 대로 기업이 돈을 벌어서 법인세를 많이 내게 하고 투명회계해가지고 법인세 절감 탈세를 못하게 하고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세입이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잘 되면은 정부 세입도 늘어나게 돼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어, 미국에서 만든 건 수출을 짓기에는 안 들어가도 그 기업 이 매출에는 그게 다 집계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어, 국가가 세수를 늘리는 것은 기업이 돈을 벌게 하면은 된다. 예, 돈을 푸는 게 아니고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 국가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가정하는 입장에서는 덧붙여가지고 중국 국가자본주의는 정부 보조금으로 하는데 그 보조금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그 달러를 있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달러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화폐 찍어서 대준다면은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것도 또 안 될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는 것은 인민한테 복지를 행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 국가 국영기업한테 복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그러느냐? 세계를 지들이 동남아 시장을 장악하려니까 뭐 미국까지는 아닌지는 몰라도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세고 센 중국 셀 결국 태양은 하나 그 이름은 하나 정진주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보도했습니다. 하나큐셀 세계 최초 랜덤셀 관련 IEC UL 국제인증 획득 탠덤셀 기존 패널보다 발전 효율 최대 50% 올라간다. 그간 태양광 시장 장악했던 중국은 아직 실험 단계, 하나는 내년 상용화. 그리고 중국은 현재 진코솔라, 론지, 트리나솔라 등 중국 메이저 기업들은 고효율 실리콘셀 기술력을 기반으로 가격과 물량을 앞세워 저가셀을 대량 공급해왔다. 기술과 가격 모두 갖춘 강력한 경쟁자인데 하나 큐셀이 더 고효율인 것을 기술 인증을 획득을 했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큐셀은 하나 솔루션의 통합이 됐어요. 그 통합이 됐을 때 우리나라 그 태양광 셀 분야가 중국한테 밀려서 안 좋고 적자가 일어나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솔루션의 흡수 합병 아닌가. 그거를 하나큐셀의 결선 같은 거를 자꾸 좀 숨기려고 숨긴다기보다도 소화를 시키려고 그 하나 솔루션하고 흡수 합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제가 했었는데 누가 또 비판적인 의견을 대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짓거린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뭔 얘기인지 저도 그 댓글 단 사람이 뭔 의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을 때는 흡수합병을 했다가
잘 되면은 또 분사화 시키는 거죠. 하나큐셀로 다시.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흡수합병했다가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 분사화 시킨다. 자회사화 시킨다. 현재로서 하나큐셀은 하나솔루션의 사업 부분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정말 신의 한 수였다. 현대차 비상인 줄 알았는데 묘수가 통했다. 김성민 기자가 위드카 뉴스라는 데서 보도를 했습니다. 수출은 줄고 생산은 흔들려. 트럼프 관세에 자동차 업계 긴장. 유럽선 반전 캐스퍼가 이끈 희망. 트럼프 관세 현실화 미국 수출 급감. 그런데 미국 수출은 급감했는데 대신 조지아 공장에서 본격 생산한 것을 미국 내에서 팔았다. 그래서 미국 내 현대차 판매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판매법인 현대차 판매법인 미국 판매법인은 그렇게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살아나는 희망 캐스퍼 일렉트릭의 약진 WLTP 기준 뭐의 약자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료 충전 시행 주행거리 370km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실구매가가 3천만 원대에 형성된 것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 EU도 보조금을 주는 모양이에요. 친환경 수출 내수 엇갈린 흐름. 한편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글로벌 수요 정책 속에서도 현대차는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대미 수출 급감과 국내 생산 둔화라는 이중고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내 생산 둔화는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도 그 노조 새끼들이 세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공장 폐쇄라도 좀 해야지. 이제 노조가 애국하는 노조가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업과 우리는 같이 상생하자는 그런 노조의 정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업이 적이 아니고 기업 경영주가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노조만 해도 노동 귀족층에 들어가죠. 걔네들이 그 민노총이 아니고 독자 무슨 노조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간다. 같이 갑시다. 고투게더 이런 정신의 그 노조위원장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국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도 그 생각하는 게 많아질 거예요. 김문수 헌법의 지방분권 국가 선언하고 자치권 대폭 이양. 민담비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5월 26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26일 20개 지방살리기 공약 발표. 충청,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울경 4대 대광역권 구축해 자립 역량 강화. 급행철도망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 그 뭐 옛날 저기 여당 대통령이나 야당 대통령이나 하는 얘기는 거의 정책은 약간 피까피까한 것 같아요. 어쨌든 20개, 근데 너무 많은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걸 다 잘하려다가 많은 걸 다 못하느니, 그냥 핵심적인 거 그냥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 또, 뭐, 어저께도 소개했지만, 그날이 그날인 한국 아줌마들을 위한 정책 같은 건 이제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여자분이 한국의 그 아줌마들을 또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늘 소개를 했죠. 어쨌든 이 정책을 위반하는 그 핵심 참모들이 뭐 대거 참모진이 있겠지만은 김문수 씨도 많은 거를 공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지금 미국도 돈 안 쓰려고 그러는데 같이 갑시다. 지방분권 말은 좋은데 결과는 친중어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김문수 씨가
친중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이도 친중이고 그 다음에 김문수 씨도 친중이면은 다 친중파끼리를 근데 지금 말은 한미일 동맹을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 다 박쥐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음, 반 이재명이라면은 뭐 할 수 없이 김문수를 찍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지방 분권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좀 그런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 자체가 그냥 한 도시국가화 됐는데 뭘 지방 분권 나발을 떠들고 그러고 속된 말로 자빠졌는지 그 표 얼마나 된다고. 사실 그 서울 경기 표 잡으면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방분권은 이제 그만하고 중앙정부가 반중 정책을 전제로 한다면은 조금 수용을 하겠지만은 그거 뭐 자치 준다고 해가지고 뭐 그 외국 기업 막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다 친중화됐잖아요. 그 지방 자치 현재도. 그런데 그러면 더 친중화가 가속화되면은 미국과 그 중국의 대결장이 결국은 한국화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야말로 전쟁을 스스로 불러오는 꼴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하는 그 유명 유튜버 그 슈카월드가 일요일날 방송한 내용이 그 다 그 캡처할 만한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는 방송이니까 일주일 뭐 나름대로 다 잘 모아서 얘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고 재미있게 진행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봤습니다. 트럼프 휴전 공약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했는데 가는 철도 속에서 뭔가 휴지를 그 마크롱이 숨기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혹시 코카인 아니냐 그런 거로 해서 뭐 음모론이 확산이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카인이 지금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아주 싸져가지고 미국 시장 가지고는 안 돼서 지금 그 저기 유럽까지 이런 잠수함까지 개발해가지고 유럽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우리나라 지금 막 그냥 그 저기 그 마약 사범들 많이 걸리고 있죠. 어, 아마 미국에서는 코카인하고 그 펜타닐하고 중국계 그 마피아하고 중국계 사마피아하고 그다음에 그 코카인 그 남미 카르텔하고 아마 그 나와바리 싸움에서 펜타닐한테 져가지고 사마피아한테 져가지고 유럽에 팔러 간 거 아니냐. 남미 애들이 멕시코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펜타닐 중국 세력이 마약 세력이 그 마약업자들끼리 우리 펜타닐 그 화학 제품이죠. 코카인은 재배해서 하는 거지만은 어, 두 개 다 막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무방비 상태인 것 같고 잡아야 될 경찰 애들이 그 마약 카르텔에 아예 포함되어 있는 놈들처럼 보인다 이게요. 그 경찰 우리나라 경찰도 필요할 때만 살짝 살짝 좀 터뜨려주고 나머지는 꽁짝꽁짝꽁짝 하면서 지들끼리 착해서 정치하고 연결해서 정치 자금화하고 그다음에 돈 세탁하고 뭐 이런 게 마약 장사가 그렇게 많이 남는다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약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공인된 마약인 소주만 먹어라. 응? 공인된 마약. 소주도 마약이에요. 공인된 마약만 먹어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 몇백 원짜리를 갖다가
식당 가서 먹으면은 5천 원 주고 먹어야 되지만 우리 동네에 아직 4천 원짜리 해주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남아공 대통령 백악관 외교 참사 요거 뭐 그 잘 정리를 해줘서 남아공이 오히려 백인 역차별이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남아공 내 흑인대 흑인의 양극화 그게 이제 사실은 더 문제였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남아공 내에서도 그 백인 그 혐오 정당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걸 공격했는데 이 남아공 대통령이 내가 여기 오늘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돌아갔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기록으로 남겨서 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일본 쌀 가격 폭등 분노하는 일본인들 저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일본 내 언론 보도 내용을 해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거를 했는데 핵심적으로는 그 수매가 유지를 위해서 그 너무 공급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쌀 생산을 그 제한하는 정책을 농림성인가요? 거기가 쭉 그동안에 해온 정책이다. 그랬는데 조금만 변수에 의해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JA 일본 농협 뭐 했는데 일본 값 쌀이 높지 않다고 이렇게 반론을 하고 뭐 그런 것까지 그 얘기하면서 더 그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광고도 좀 비싸게 먹어주시면 안 돼요 하고 또 홍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림장관은 결국은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관이 됐어요. 이시바 총리는 자기가 대신해서 또 사과를 했고, 그래서 그 새로 농림수상이 누구죠? 그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다시 임명을 해가지고 어쨌든 5kg를 3,000엔으로 내리겠다. 또 더 나가면은 뭐 2,000원까지 내리겠다. 신임 그 농림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쭉 해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정리했습니다만은 제가 읽은 거로는 왜 쌀값이 높아졌느냐. 이게 일본 자민당 때문에 정책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쌀 농사를 적게 하게 하려니까 그 채소 재배 명분으로 해서 수익성을 쌀값만 가지고 하니까 비싼 채소 해가지고 돈도 버세요 해가지고 농지를 밭으로 해준다 이게요. 그러면은 이제 밭으로 돌리고 밭 아시면은 농지보다 값이 더 비싸집니다. 그리고 지목 변경을 또 하기가 좋습니다. 노는 절대 농지라고 해가지고 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일본 거 많이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밭으로 돌린 거는 좀 지목 변경을 하면은 집값이 아니 땅값이 더 높아지겠죠. 그걸 농민들 보고 팔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돈을 벌어요. 쌀 농사는 또 안정되게 계속 수매를 해주니까 적게 생산해도 그러면은 일본 농협이 돈이 억수 들어와가지고 그걸 돈놀이 해가지고 또 돈을 법니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쌀값을 올려도 걔네들은 일본 소비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농민들과 일본 농협 애들만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자민당한테 정치자금 주고 그다음에 표밭을 우리가 확보해 주겠다. 정치인들한테 우리 일본 농협을 믿으셔. 이래가지고 이제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했다 이 새끼들이.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 그러면 이런 공무원들은
농수산부 착한 공무원들이죠. 일본 공무원들보다. 정치 그렇게 연결 안 되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참 우리 그 농수산부 공무원들한테 존경심을, 또 우리나라 농협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농협보다는. 농협 출신 그 부행장급 한테 또 좀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농협이 잘하고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중앙농협회가 있고 지방농협회가 또 각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 제2의 그 일본 농협은 전국적인 그 망을 가지고 막대한 권력층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